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첩한 데이터 흡수를 위한 가상화, 그리고 ML옵스를 위한 쉽고 빠른 비주얼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김지영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AI 적용의 최적의 플랫폼인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한국 IBM의 이지환 실장님이 발표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BM 클라이언트 센터의 이지환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오퍼레이션과 머신러닝을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발표와 데모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질문을 선별해서 방송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이 40분께 대교 CNS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민첩한 데이터 옵스를 위한 가상화, 그리고 ML옵스를 위한 쉽고 빠른 비주얼 모델링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그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AI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또 무엇이냐?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보다 실세계에서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자면 오디오나 비디오나 또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보다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란 것은 무엇이냐?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술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반드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의 기능들입니다.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 포지션된 IBM의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의 특징은 그 데이터의, 즉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 위에서 다양한 머신러닝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서 IBM 고유의 그 프레임워크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실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런타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로부터 이제 AI까지 가기 위한 우리가 AI 사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AI 프로젝트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실제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보다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의 70% 이상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션 쪽도 같이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제조회사의 그 설비, 그러니까 제조 설비의 고장 예측을 하기 위한 모델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ABC 제조회사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것을 먼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카탈로그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용어는 익숙하지만 왜 여기서 카탈로그가 나오느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컨텐츠들을 그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있겠죠.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즉 데이터 공급자이죠. 그러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카탈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를 카탈로그를 통해서 내가 찾아보고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서 원 클릭으로 그 데이터를 컨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이 데이터란 측면에서 그와 같이 공급과 소비라는 개념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데이터들을 보다 빠르고 쉽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넷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소비자분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검색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 넷플릭스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미리 보기 예고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컨텐츠 카탈로그에서도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도 데이터들 샘플들도 확인해보고 또 고객 다른 데이터 소비자들의 평가도 확인해보고 또 나를 위한 데이터 추천 기능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들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데이터들을 쉽게 이제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현업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를 IT 팀의 도움 없이 직접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제 데이터들은 보통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면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비즈니스 용어로 잘 매핑을 해서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제조회사의 설비 고장 예측을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설비 고장의 이력 데이터들을 우리가 카탈로그에 먼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설비 고장 이력 데이터에는 당연히 설비에 대한 기본 정보, 예를 들면 뭐 생산 업체, 그리고 뭐 잔존 수명, 유지 보수 비용 등 이런 설비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설비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뭐 온도, 습도, 압력 등 뭐 이런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리고 고장 이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조건에서 고장이 났는지 온도, 습도, 압력 등 이 센서 데이터와 들을 포함해서 고장이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카탈로그에 먼저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카탈로그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그 단위를 데이터 자산 또는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셋은 DB의 테이블과 1대1로 매칭이 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들을 조합을 해야만 의미 있는 데이터 셋으로 이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ETL과 데이터 마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IT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 마트가 아니라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데이터셋, 즉 여러 데이터 소스에 걸쳐 있는 데이터들을 조합한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DB2, RDB죠. DB2에 있는 설비 프로파일 데이터와 포스트그레SQL에 있는 설비 센스 데이터들을 한번 조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대개 데이터 소비자가 아닌 데이터 공급자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IT 데이터 담당자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주로 이런 역할을 하겠죠. 주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의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서 데이터 가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시스템에는 말씀드렸듯이 DB2 그리고 PostgreSQL 이 두 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조합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가상화를 통해서 먼저 DB2에 있는 설비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DB2에 있죠. 그 다음에 PostgreSQL에 있는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찾아서 카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 소스 데이터들을 먼저 가상화 테이블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먼저 가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테이블이 가상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가상화 테이블 두 개를 다시 선택해서 조인을 하는 거죠.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프라이머리 키로 이용해서 조인을 하고 여기서 불필요한 데이터, 즉 불필요한 칼럼들은 여기서 이제 unselect를 해서 제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질 뷰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만들어질 가상화 뷰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하시게 되면 이 이름으로 새로운 가상화 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다른 데이터 소스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바로 카탈로그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칼럼 이름에 해당되는 그 칼럼 값들이 어떤 의미인지 데이터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테크니컬한 그 용어인 컬럼 이름들을 비즈니스 용어와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저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와 비즈니스 용어로 이제 그 매핑하는 과정을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는 디스커버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카탈로그에 퍼블리시를 하는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그 가상화 뷰를 디스커버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디스커버리로 들어가서 디스커버리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퀵스캔 프로젝트라는 디스커버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상화 커넥션을 선택하고 조금 전에 만들어진 가상화 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요 테이블을, 요 뷰를 선택을 했고, 이제 디스커버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잡이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잠시 후에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완료가 된 잡을 들어가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화 뷰의 컬럼들이 우측에 assigned business term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용어로 레이블링 매핑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또는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정한 내용들은 다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수정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보다 정확한 그런 레이블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디스커버리 즉 비즈니스 용어로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카탈로그를 선택해서 원하는 카탈로그에다가 퍼블리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셋이 하나가 카탈로그로 퍼블리시가 된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 카탈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조금 전에 그 카탈로그에 퍼블리시 된 데이터가 기업의 금융 정책에 따라서 잘 선별이 돼서 잘 관리가 된 상태에서 퍼블리시가 됐는지, 또는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메타 정보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데이터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어나는 몇 가지를 한번 저하고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퍼블리시된 그 데이터셋을 한번 카탈로그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퍼블리시한 카탈로그를 선택했고, 여기에 조금 전에 퍼블리시된 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셋을 들어가서 데이터 소비자들이 검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태그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이 데이터셋의 이름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이제 비즈니스 용어 사이의 매핑 관계 제대로 잘 됐는지도 이 샘플 데이터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잔존 수명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로 매핑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이름이 칼럼 이름과 함께 비즈니스 용어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자들이 이 데이터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액세스, 여기는 카탈로그의 사용자 권한을 추가해서 카탈로그를 이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품질 측면에서 그 각각의 그 칼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통계치와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트래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 데이터 자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다 트레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탈로그에 이제 퍼블리시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셋을 하나 데이터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테크니컬 그러니까 컬럼 이름하고 비즈니스 용어하고 자동으로 매핑이 됐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 단계를 통해서.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데이터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용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를 정의한 데이터 클래스,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을 체크하기 위한 품질 룰, 그리고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이제 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저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래스라는 그 거버넌스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DB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컬럼 이름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럼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예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컬럼 이름과 무관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컬럼 이름을 안다든지 그 데이터 값의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준을 정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 형식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디스커버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 클래스는 이미 클라우드 팩터 데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클래스를 160개 정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클래스가 먼저 정의가 되면 이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 즉 데이터 클래스가 데이터 클래스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각 데이터 클래스에 이 데이터 클래스는 어떤 비즈니스 용어와 어떤 비즈니스 용어를 할당이 되어야 되는지를 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텝을 통해서 테크니컬 데이터와 비즈니스 용어와 같은 그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라고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 과정 이런 것들이 또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작업을 상당 부분 줄여줘서 수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 이 뒷단에서 데이터 클래스 그리고 비즈니스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테고리를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게 분류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비에 대한 것들만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용어로는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도 제가 몇 가지를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죠. 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컬럼 이름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프레셔 맥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했었고요. 요거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컬럼 이름으로 하는. 물론 이 외에 몇 가지 방법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요거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클래스는 비즈니스 용어 최대 압력으로 레이블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압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에 관련된 컨텐츠라는 탭을 들어가 보면 또 이게 어떤 데이터에 어떤 칼럼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고장 이력 데이터, 저희가 조금 전에 카탈로그에 퍼블리시했던 데이터죠. 그 데이터가 이 비즈니스 용어로 매핑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그 데이터, 조금 전까지는 데이터 공급자 측면에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이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소비할 소비자 입장에서 스토리를 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이죠. 이분이 제조사니까 설비 고장으로 인한 생산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지 정비 방안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보통은 이제 그 스케줄 베이스로 정비를 많이들 하시죠. 이제 그것을 거기에 더해서 사전에 고장 날 확률이 많은 설비를 찾아서 미리 고장 나기 전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겠죠. 예, 그러나 이건 가능은 하겠지만 이 데이터들을 내가 손쉽게 확보를 해서 만들어 보는 거는 결코 이 카탈로그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카탈로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내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찾아가지고 모델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봐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 즉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 소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안에서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분석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이와 같이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인데 현재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카탈로그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카탈로그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봅니다. 지금 뭐 이 데모에서는 데이터셋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추가된 거, 평점이 높은 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태그나 비즈니스 용어 같은 걸 이용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만든 그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add 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셋이 내 프로젝트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할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되고 나면 이 데이터셋에 액티비티즈 들어가보면 어느 프로젝트에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기업 내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와 추가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리고 카탈로그에 이제 공개된 데이터가 꼭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빅4 데이터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뭐 칼럼 하나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또는 뭐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주 손쉽게 컨텍스트 기반 메뉴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각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과정을 되게 머신러닝 만들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필요한 전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고치진 않고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가지고 온 카탈로그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수정한 내용들을 이렇게 새로운 CSV 파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CSV 파일로 하지만 실제로는 CSV 파일이 뭐 아니라 뭐 DB 같은 데다 바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끝났죠. 그러면 이 전처리 과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습 데이터가 준비 완료됐다, 뭐 그런 거죠.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RStudio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카페 프레임워크, 뭐 텐스플로우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클라우드 빅4 데이터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은 누구든지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오토 AI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에서 현업의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시는 이분 예를 들어도 이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데이터는 뭐 확보했지만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빅4 데이터에서는 전혀 걱정 없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 AI라고 하는, 즉 이 AI를 위한 AI죠. 그래서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AI, 여기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학습 데이터로 준비한 데이터만 클릭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한 이후에 내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고장 날 건지 아닌지, 그 fail이죠. 요 칼럼 하나를 타겟, 즉 예측 칼럼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뭐 몇 가지 설정, 뭐 디폴트로 그냥 가도 되지만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측을 하는데 불필요하던 칼럼, 고정값 같은 것들은 예측이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센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 필요 없다라고 제외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run 하면 지금부터는 모델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데이터를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하고, 또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또 그 데이터를 이제 또 가공을 해요. 이제 원래 있는 데이터 이외에 몇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유추 칼럼들을 만들어서 또 데이터를 만들고 해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그림 이 예에서는 총 8개의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모델 8개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파이프라인 2가 모델이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모델의 그 ROC 커브라든지 컴퓨전 매트릭스라든지 뭐 이런 그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들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 모델을 활용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모델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피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 모델을 세이브를 해서 저장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고급 사용자는 여기서 노트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저장을 하게 되면 모델이 만들어졌죠. 자, 보시다시피 그 내가 한 줄을 코딩을 하지 않고도 모델을 아주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모델은 정확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은 정확도보다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정말 구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토 AI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30분이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오픈 소스 프레임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결과를 보겠다 하면 뭐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성능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오토 AI로 그 아이디어가 모델이 정확도가 나오는 모델이 만들어질 것인지 빨리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AI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처럼 코딩 하는 거에 비해서 월등히 간편한 비주얼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모델러 플로어라고 하는 비주얼 도구입니다. 이 비주얼 도구는 사실은 완전히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쓰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뭐 개발까지 해야 될 그런 역량은 좀 안 되는 분들, 아니면 역량은 충분하지만 시간적으로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면 가장 적합한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러 플로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러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러 플로우 이름을 지정하시고, 좌측에 보면 캔버스와 함께 다양한 도구들이 아이콘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데이터 어셋, 즉 데이터를 내 프로젝트에서 가져온다는 의미죠. 데이터 어셋.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드 오퍼레이션. 필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예측 칼럼으로 지정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피처 칼럼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 롤을 정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장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fail이라는 칼럼을 타겟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인풋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측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인풋에 피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 넌으로 지정하시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칼럼에 대한 타입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데이터 프랩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처리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스케일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일일이 이제 뭐 업스케일링 하든 뭐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토 데이터 프랩 같은 걸 쓰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닝,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예, 어떤 데이터를 범위를 이제 레인지별로 이제 분할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도 비닝 같은 것도 간단하게 코딩하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까지 진행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 중간 단계의 검증이죠. 이제 요 단계까지 거친 데이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오토 데이터 프랩으로 만들어진 트랜스폼드라는 칼럼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이라는 것은 그 학습 데이터,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분할하는 과정. 이렇게 몇 퍼센트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쓸 것이냐, 몇 퍼센트를 테스팅 데이터를 쓸 것이냐, 이런 분할 과정.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그냥 오토 클래시파이어,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니까 오토 클래시파이어 하면 뭐 사용 가능 알고리즘을 다 실행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대로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갈색으로 모델이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적용한 결과들이 우측에 결과와 정확도와 함께 이제 보이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거 디시전 트리를 쓴 경우라서 이제 그 실제 고장이 날 수 있는 컨디션 이런 것들을 또 시각적으로 그 디시전 룰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델 플로우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레코드, 그러니까 테이블을 치면 그 테이블 레코드 단위로 오퍼레이션 한다든지, 또 필드 오퍼레이션, 이제 칼럼별로 오퍼레이션 한다든지, 그리고 모델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을 내가 쉽게 그냥 디렉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제 기존에 쓰고 계시는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하고 요 기능을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 좀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모델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즈니스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게 되겠죠. 물론 그 애플리케이션은 뒷단에는 머신러닝 모델이 돌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이 모델을 활용해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앱을 개발하시는 분은 모델 만드신 분하고 달라요. 역할이 다르니까. 그래서 앱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모델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알아야만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에서는 이와 같이 모델을 저장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이 모델을 호출하기 위한 REST API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즉 호출하기 위한 샘플 코드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만 보면 개발자는 아주 쉽게 이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모델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하시면 이와 같이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UI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입력을 해보면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을 입력한 이후에 예측 이렇게 해보면 이와 같이 결과와 예측 결과 그리고 확률 그리고 이 샘플 데이터 경우에는 고장이 날 것 같다, 즉 1이 나온 거고 확률은 뭐 99.9% 정도 나왔네요. 이와 같이 이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이슨 포맷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벡터 데이터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그 개발 환경뿐이 아니라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실행이 되는 런타임 환경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네, 실장님 정말 긴 내용인데 데모 통해서 좀 더 쉽고 또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해 주신 가운데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그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마트 대신에 데이터 가상화로 이 데이터셋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 가상화와 데이터 마트 그 차이가 뭔가요? 예. 차이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 마트는 이제 그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원천 데이터 일부를 데이터 마트로 복사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해온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 그 데이터 마트에 해당되는 DB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결국 이제 그 구성을 위한 스토리지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가상화는 그런 마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트를 만들지 않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쿼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상화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내가 데이터를 들여다보겠다, 활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쿼리가 동작돼서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라고 이제 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원천 시스템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상화를 해서 가져오면 원천 시스템 부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상화를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 경우는 데이터 마트를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원하는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 마트로는 원하는 데이터셋을 즉시에 다양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가상화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질문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카탈로그 용도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뭐 용도는 이제 사실은 이제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카탈로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한 데이터 오퍼레이션 측면에서의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그 전 단계, 사실은 DW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카탈로그를 이제 그 DW인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카탈로그화 한다고 하면 그 DW의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DW에는 비즈니스 용어라든지 또 데이터 자산으로서 각각 원하는 대로 선별은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저장소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좀 드릴게요. 비즈니스 용어를 이렇게 데이터와 매핑하는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효과적인 방법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는 벌써 이전부터 비즈니스 용어와 이제 매핑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그거를 일일이 비즈니스 용어를 매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컸던 거죠. 근데 요즘 좀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수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비즈니스 용어와 매핑하는 과정을 학습을 해서 학습된 내용을 계속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수작업이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팩보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 좀 마시세요. 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머신러닝 모델을 오토 AI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그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건지. 네, 모든 종류의 모델을 다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할만 아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실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질문 가운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공통으로 주신 질문들을 좀 실장님께 따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이 세미나 동안에 그 쏟아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댓글을 통해서 담당자분께서 남겨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또 개별적으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동안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 담당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제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 딴에는 쉽게 설명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터 카탈로그가 기업에서 AI를 확산하는데 그 첫 단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 데이터 카탈로그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카탈로그 꼭 기억하십시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안전한 데이터 옵스를 위한 가상화, 그리고 ML옵스를 위한 쉽고 빠른 비주얼 모델링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